경련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그때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화홍병원 응급의학과 원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홍병원 응급의학과 오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홍병원 응급학과 전승훈입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사병은 열에 관한 그런 질환 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사병하고 일반적인 일사병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냐? 열사병의 기준은 우리가 아시면 돼요. 열사병의 기준이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의 의식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사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열사병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열사병 환자들한테서도 땀이 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땀이 절대적인 진단 기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체온이 40도를 넘느냐, 의식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염성 질환이 없는데 열에 많이 노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38도 9도 정도로 체크가 되고 약간의 어지러움증과 갈증, 두통 정도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일사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치료도 현장에서 그냥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손실된 수분을 보충을 해주고 쉬면은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점점 진행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일사병이 아니라 열사병으로 진행하는구나 생각해서 119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되겠죠. 열성 질환은 처음부터 열사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어지러움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구토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계속 땀을 흘리면서 뭔가 전신 쇠약감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뭔가 내 자신이 열에 노출돼 가지고 열성 질환이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열사병을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열사병으로 오신 분들은 고령의 환자들, 그다음에 매우 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공장 지역에서 본다고 하면 용광로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더운 환경에서 노출돼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종의 환경 질환이니까 결국에 이제 주변 온도가 평시보다 훨씬 더 높은 고온의 환경에서 생기는 건데 당연히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이 그럴 확률이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야외, 특히 이제 여름에서 야외 작업자라든지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우리 연구실에 자주 보는 그거 있잖아요. 이건 꼭 여름철에만 오는 건 아니지만 사우나. 다시 사치. 그렇죠. 바로 사우나. 한 번씩 잊을만 하면은 맞죠. 꼭 실려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고령이시니까 고령이시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열사병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꼭 새벽에 가신 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이라든지 밤에 혼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우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가셔가지고 습식 사우나 같은 데 있으면 그게 바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체온이 올라가지만 그때 올라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오시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경우도 생기죠. 사실 이제 열사병이라는 게 이제 여러 환경에서 올 수는 있지만 물론 여름철에 많은 거고 당연한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응급실로 오는 열사병 환자의 비율을 보자면 아무래도 사우나에서 오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죠. 열사병 생존율을 높이는 응급처치 방법은? 그 당시에 이제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늘진 곳으로 빨리 옮겨가지고 이제 열을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좀 중요한 거고 더 열사병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책 성분들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섭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맹물하고 이온 음수하고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맹물은 사실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면은 땀을 흘릴 때 이제 많은 전해질들이 포함되고 특히 나트륨하고 염소 그런 것들이 같이 소실되고 또 마그네슘까지도 소실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 기능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물만 계속 섭취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몸이 나트륨 성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수 있겠죠. 마그네슘도 결핍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각 부분에 기능 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그때는 이온 음료를 좀 더 보충을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이온 음료 말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소금 정이라든지 뭐 굵은 소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물하고 같이 반드시 물하고 같이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구토라든지 속쓰림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섭취를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현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환자가 의식이 점점 떨어진다든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그때는 현장 응급처치가 실패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되겠죠. 생각보다 열탈진이라든지 그냥 열경련들은 크게 문제되는 병들은 아니고 금방 회복되지만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병이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빨리 병원 이송하는 것들이 사망률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사병의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뭐 예방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그런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뭐 부득이하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노출되는 것을 지나치게 장기간 되지 않게 일정 시간 노출이 됐다 싶으면 즉시 그 환경을 벗어나서 시원한 곳에서 그동안에 손실된 그 수분과 체액 같은 그 손실된 부분을 보충시키는 것을 종종 자주자주 해주는 게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또 습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낮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 활동은 피하시는 게 낫죠. 정말 운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해가 뜨기 전 새벽이라든지 뭐 야간에도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면 되고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라든지 그 나이가 어린 아이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땀 분비 같은 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열사병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더욱더 활동을 제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강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절한 수면, 그 다음에 식사, 그리고 열사병은 음주랑도 사실 또 관련이 있어서 낮에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전날 아주 과음하거나 이래서도 사실 열사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주, 그 다음에 건강관리 이게 여름철에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특히 그 사우나 목욕탕을 가셨을 때 탕속이나 사우나 속에서 지나치게 최소한 한 5분 그 이상은 되도록 계시지 않도록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특히 중요합니다.